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입니다. 네,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는 이 몸에서 서서히 발생해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 콩팥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을 두고 소리 없는 살인자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심각한 경우에는 평생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함께 삶의 질에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 콩팥병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 말고도 집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만성 콩팥병을 치료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콩팥은 주먹 크기만한 장기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정상으로 유지해준다. 특히 조혈 호르몬, 비타민 D 생성과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겨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인데, 이런 이유로 만성 콩팥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부른다. 만성 콩팥병의 정의는 콩팥 기능에 이상이 3개월 이상 나타났을 때 콩팥병 중에서도 만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성 콩팥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당뇨나 혈압이 원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보통 기본적으로 비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면서 콩팥 기능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질환은 특징이 대부분 진행을 해서 거의 말기 정도까지 갔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르고 오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라든가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서 마비라든가 의식 저하나 이런 전해질 이상으로 해서 보통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많이 결과가 안 좋은 나쁜 예후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무서운 이유는 초기나 중기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말기가 되어서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만성 콩팥병은 당뇨병과 고혈압, 사구체 신염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데, 때문에 이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만성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생활습관 교정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 초기 만성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특이한 전해질 이상이나 요독 증상 같은 걸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기하는 풍부한 칼륨과 미네랄이 포함된 채식이 풍부한 식단 같은 경우, 그리고 풍부한 단백질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반드시 이러한 이 전해질과 단백질의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가 증가하는데, 만성 콩팥병 환자는 수분과 염분 조절이 어려워 몸이 쉽게 붓는다. 때문에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염분을 최소화한 식단 구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신장내과 전문의 송영웅 과장과 함께 만성 콩팥병을 관리하기 위한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우리 몸에서 신장이 하는 역할,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주기 때문에 여과기, 정수기 이런 별명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신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배출돼야 할 노폐물들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뿐만 아니라 중요한 장기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잘 유지시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이미 신장의 건강이 좀 나빠진 상태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 길잡이 역할을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장내과 전문의 송영웅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질환명 앞에 이제 만성이라는 이 두 글자가 붙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질환인 경우가 많은데요. 만성 콩팥병, 이것도 역시 다루기 쉬운 질환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질환 앞에 만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면은 보통 치료가 잘 안 되고 평생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큰 그런 질환들이 보통 많은데요. 이러한 만성 콩팥병도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고 한번 만성 콩팥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네. 첫 번째로 좀 보시는 그림이 만성 콩팥병의 단계와 기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근데 좀 보기 좀 복잡하실 텐데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신장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 사구체 여과율 외에도 이 단백뇨가 신장 만성 콩팥병의 진단 기준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인 환자분일지라도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만성 콩팥병이 있는 환자분에 분류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일단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네. 좀 더 편하게 나타낸 표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보통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이 신장 수치만 가지고 이때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 먼저 지금 이 표에서 60 아래, 그러니까 그 손상과 그 경도의 신기능 감소를 보이는 경우부터, 그리고 15 아래 심한 신기능 감소를 보이는 경우, 이 두 기준점을 먼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0 아래부터 주의하셔야 되고 15점 아래부터 신부전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보통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뭐 피하고 싶은 것이 네. 바로 앞서 언급해 주셨던 투석일 텐데요. 맞아요. 우리나라 이런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계신지 일단 한번 알아보게 되면요. 일단 2009년 통계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 국내 그 만성 콩팥병 유병률 같은 경우에는 35세 이상 기준으로 전체의 13.7%가 이 만성 콩팥병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검사를 하신 분들만 가지고 나타낸 통계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신 분들까지 다 계산한다면 그 비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 보시게 되면은 콩팥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분들 주변에 생각보다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신부전 증상까지 포함되는 경우, 보통 그런 경우를 보통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콩팥에 좀 관심이 많아지셔서 세밀하게 수치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단계,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 아까 보여드린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60 아래를 보통 만성 콩팥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준만 놓고 봤을 때는 유병률이 4.97%, 그러니까 5%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지만 확 줄어들게 되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연세가 드시게 되면 대개 이제 60에서 한 70대 이상 가시게 되면 콩팥 기능이 기본적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보통 콩팥병 1단계에서 2단계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콩팥이 기능이 감소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이나 어떤 안 좋은 층후나 이런 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걸 조심을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단순히 콩팥 기능 저하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그렇게까지 많이 경험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많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부전하고 콩팥병하고 제가 지금 계속 이 용어를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는데,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부터는 사실 콩팥병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만성 신부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이 콩팥 안 좋은 환자분들을 보통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순히 신부전 증상이 있는 분들 외에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좀 더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는 용어를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 수치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모두를 포함을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장기 부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장기가 해야 될 일을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콩팥 부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신부전으로 인해서 콩팥이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뭐 부종이라든가
고칼륨 혈증, 그리고 요독증, 빈혈 이런 어떤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합병증 징후가 나타나면 저희가 보통 신부전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앞에서 만성 콩팥병의 이 단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때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아마 이제 건강검진을 한 번 정도라도 받아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고 대부분 한 번 정도는 내용을 쭉 다 읽어보셨을 텐데요. 쭉 이렇게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장 수치라고 보통 저희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사구체 여과율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좀 많으실 겁니다. 이제 대부분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신장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되게 이제 혈청의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보통 이 신장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이거를 가지고 표현을 보통 드리게 되냐면 이 사구체 여과율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외 현대의학으로는 아직까지 그 사람의 적용을 할 때 사구체 여과율 자체를 나타내는 방법이 없고 크레아틴을 가지고 대부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계산식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 신장 수치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크레아틴 수치를 가지고 보통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이제 이 크레아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연령이라든가 이 성별, 체형 따라서 같은 점수를 가지더라도 그 사구체 여과율이 약간 달라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다 일일이 체크를 하신다고 하시면 좀 복잡하실 테니까 네. 간단하게 내가 어느 정도부터 걱정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보통은 크레아틴이 1.5부터 대부분 환자분들이 만성 콩팥병 한 3단계 이상 정도 되시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정도 되시면 대부분 신부전 증상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간격으로는 꼬박꼬박 피검사를 통해서 자기 본인의 신장 기능에 대해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크레아틴이 2부터 대개 4 이상, 그러니까 상당히 중등도 이상의 신부전 콩팥병 정도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신부전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크레아틴인 수치뿐만이 아니라 빈혈 여부라든가 전해질 이상 같은 경우도 꼭 모니터링하면서 생활습관 교정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콩팥 기능이 보통 이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이 한 5%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60, 70세가 넘어가면 대부분이 이제 콩팥 기능이 조금씩은 다 나빠진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선 콩팥병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먼저 급성 콩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이 설사, 탈수, 출혈 같은 체액량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폐혈증이나 어떤 전신적 염증 반응에 의해서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혈장량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로결석이란가 종양, 특히 전립선암이라든가 신장암, 그리고 신장 및 요관 침범을 보이게 되는 어떤 요로 폐쇄가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약품과 건강식품으로 인해서 급성 콩팥병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아마도 이제 급성 콩팥병이 발생할 만한 어떤 염증이라든가 종양이라든가 이런 결석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심한 증상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바로 병원 내원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검사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보통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이런 약물이나 건강식품은 간과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상대적으로 좀 늦게 병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때 약물 같은 거 먼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게 되는 진통제라든가 항생제, 그리고 혈압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게 되면 대표적으로 요즘에 특히 많이 이제 찍게 되는 우리 CT 조영제 같은 경우에 이 약물 알레르기만 유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장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에는 노인이나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수액 치료나 이런 걸 먼저 해주고 CT를 찍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이렇게 본인이 만성 콩팥병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은 먼저 의료진들한테 본인의 병력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시게 되면 약물 용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약제 선택을 할 때 신부전, 신독성 있는 약제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단순히 이런 약물 외에도 이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신손상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식품 자체뿐만 아니라 이 잔류물질, 농약이 대표적이죠. 이 잔류물질로 인한 장기 손상도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손상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러한 식품에 대한 남용도 항상 조심해야겠습니다. 단순히 콩팥병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간 손상 같은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다 하시면은 어떤 물질 드셨는지 항상 꼭 기억하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검사 받으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좀 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에 대해서 국내 논문과 기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그 곰보배추 그 천식에 좋다고 보통 많이 드시게 되는데 대개 위장 장애와 그리고 그 신손상 많이 유발을 해서 병원에 많이 내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건강식품이긴 한데 브라질에서 이 프로폴리스로 인해서 신독성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 거는 돼지감자, 아마 당뇨 때문에 많이 드셨을 텐데요. 이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에서 재배한 돼지감자를 가지고 기준으로 이 독성물질, 농약이라든가 이 잔류물질에 대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제시해 보았고요. 그리고 단순히 외국 사례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 식약처에서도 이 건강식품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러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독작용이 유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100% 안전한 식품이란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에 대해서 주의하시고 복용을 하실 때는 항상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복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건강식품을 드시는 건데 오히려 또 콩팥에는 독이 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100%다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급성 콩팥병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만성 콩팥병의 경우에는 급성과 좀 원인이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네, 만성 콩팥병 같은 경우에는 급성이랑은 원인이 약간 다른데요. 만성 콩팥병의 원인은 당뇨, 고혈압, 사구체 신염, 다낭성 신질환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고 이 네 가지가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국내에서는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당뇨가 약 50% 정도, 고혈압이 20% 정도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표처럼 당뇨병과 고혈압이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를 조절하는 게 만성 콩팥병의 예방과 그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만성 콩팥병은 뭐 고혈압 그리고 당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네. 먼저 고혈압과 신장 건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 뭐 혈압 수치 정도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고혈압이 어느 정도부터 고혈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고혈압으로 투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으실 텐데요. 일단 뉴스에서 아마 좀 관심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최근에 고혈압 기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논란이 있습니다. 그 새로 논문 발표된 게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확한 고혈압의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백뇨가 양성을 보이는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혈압은 반드시 130에 80 아래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분의 혈압이 정상 범위인 어떤 120, 80 아래로 유지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하지만 적어도 120, 80이 넘더라도 이 알부민뇨를 보이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혈압을 130에 80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고혈압 조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네. 이전까지는 고혈압 기준이 이제 140에 90 정도로 알려졌는데 네. 이제 작년에 새로 논문이 나왔는데 그렇군요. 이제 130, 80 이하로 조절하는 경우가 더 이제 좋다더라고 하는 논문이 나와서 논란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130, 80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환자가 그렇죠.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논란은 있지만 적어도 콩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단백뇨가 나오는 심질환 질환자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130, 80 아래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이제 만성 콩팥병의 예방을 위해서 혈압 관리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 고혈압 같은 경우에 그 원인이 되는 나쁜 생활 습관이 동반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이 그림은 만성 콩팥병 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그림입니다. 이 신부전이 없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6가지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본인에게 혹시 해당되는 안 좋은 습관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6가지 중에 이 흡연 그리고 알코올 섭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연 금주가 중요하다는 건 모든 환자분들 그리고 모든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꼭 올해 지나가기 전에 금연 금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6가지 습관 중에서도 염분 섭취를 특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염분 섭취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염분이 정말 혈압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요? 뭐 정말 그렇게 안 좋겠어 하고 그쵸. 좀 짜도 그냥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다 하면서 또 우리 한국 분들 국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국물을 얼큰하게 먹어야 먹은 것 같고 맞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소금 속에 있는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면 세포 외에 있는 이 그 삼투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이고 몸에 그러니까 수분량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그 50에서 6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결국은 이 나트륨이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요한 전해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트륨이 체액을 모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나트륨이 과다할 시에는 체액량이 그 저류가 되고 그 체액량이 과다가 되기 때문에 고혈압 그리고 부종의 악화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특히 심장이나 간,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지속적으로 누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고혈압이나 부종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 저염 시기가 이러한 질환에서 치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 많은 나트륨을 복용하고 있는지 한번 2가지 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요. 통계를 보게 되면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약 하루에 4,000mg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가 WHO 권장 기준의 2배가 되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상적인 섭취량으로 2,000mg이 아니라 하루 1,500mg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 2.5배에서 3배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로 살펴보면 2014년 통계 기준으로 약 80%가 나트륨 과잉 섭취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나트륨 과잉 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국을 기본적으로 먹고요. 또 염장식품, 뭐 김치라든지 젓갈류를 워낙에 많이 네. 드시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럼 나트륨의 권장 섭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나트륨의 권장 섭취량은 WHO에서 얘기한 나트륨 권장 섭취량이 2,000mg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소금을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만 있지 않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하면 5g 정도가 되고 이 정도가 한 티스푼 정도? 그 정도의 양입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금 자체보다는 김치, 그리고 장류, 그리고 젓갈류를 통해서 주로 염분을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금량만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 식단을 기준으로 했을 땐 저염식을 이루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요리하실 때 소금량을 정해놓고 계량기에 측정해서 요리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 소금 섭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 식품군을 제한을 함으로써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는 걸 보통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씻으신 다음에 조금 더 볶아서 드시면 풍미가 좀 더 살기 때문에 씻어서 볶아서 드시도록 하고 있고요. 장이나 조림류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피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국 같은 경우에는 식단에서 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국을 꼭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서 먹기, 이런 식으로 주요한 식품군의 그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단순히 소금을 어떻게 줄이고 하시는 게 요리하실 때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음식물 자체를 줄여서 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밤에 가끔씩 라면 생각할 때가 있는데 맨날 생각나요? 네. 라면이 대표적인 이제 그럼요. 고나트륨 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환자분들이 이제 자신의 혈압을 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잴 때마다 혈압이 좀 들쑥날쑥 계속 맞아요. 바뀌잖아요. 그래서 조금 혼돈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특히나 저희가 강조를 드리는 게 사실 병원에서 재는 혈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이고 병원 자체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오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댁에서 혈압을 자주 재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혈압계를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될 텐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혈압계는 가격이랑 큰 상관없이 저렴한 혈압계도 혈압 측정하는데 오류가 거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렴한 혈압계 사셔서 하루에 여러 번 자주 재신 다음에 진료실로 갖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당뇨병입니다. 당뇨도 좀 신장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네, 당뇨가 만성 신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주변에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꽤 많으실 거고 당뇨 있어서 고혈당을 조절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고혈당보다는 저혈당 피하기인데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보게 되면 보통 사실 고혈당에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특히 저강도의 저혈당은 둔감하시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은 단순히 그 혈당 높았을 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혈당 자체도 치매라든가 심부전이라든가 다른 이런 주요한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겠고 저희가 이제 이 혈당 외에도 당화혈색소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당뇨 진단하고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당뇨 기준이 6.5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얘기를 하는 게 단순히 이 혈당 조절의 기준을 6.5 그리고 저희가 고령이나 이런 환자분들 7로 하고 있었는데 7이 아니라 8이나 9 정도로 좀 더 높게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혈당 조절 잘 되면 좋겠지만 실상 혈당 조절을 잘 하더라도 강력하게 혈당 조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심혈관계 합병증 같은 주요 합병증이 줄지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저혈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병증이 더 늘었기 때문에 차라리 혈당을 좀 더 느슨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저혈당을 피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혈당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혈당 피하는 걸 항상 명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혈당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당연히 규칙적이고 충분한 식사량이 먼저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자주 자가 혈당 측정을 자주 하셔서 본인의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몸이 아프실 때는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고혈당이라든가 저혈당이 반복적으로 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땐 특히 좀 더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건강한 식단이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한국영양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요약한 식품 구성 자전거인데요. 잡곡을 포함한 풍부한 곡물류, 충분한 단백질 식품의 섭취,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함연이 채소류와 과일,
그리고 칼슘과 인산이 풍부한 유제품 섭취는 일반적인 한국인의 건강식으로 당연히 적합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건강한 식단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한 콩팥병 환자한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이런 식단으로 인해서 입원이라든가 응급투석 그리고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는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만성 콩팥병이 있는 경우에 대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나 궁금증이 많이 있으실 텐데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백질을 좀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예, 한국인 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의 적절한 에너지 섭취량을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0에서 2500, 여성 같은 경우에는 1800에서 한 220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균형 잡힌 식단의 영양소 비율을 탄수화물 50, 단백질 30, 지방 20% 정도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구성원이 되는 핵심적인 영양소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만성 콩팥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요독이 쌓이는 원인이 돼서 이로 인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처음에 신장병 기준에 단백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백뇨가 특히 중요한 이유가 같은 신장 수치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일지라도 단백뇨가 심한 환자분일수록 해마다 떨어지는 신장 기능 수치가 더 심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단백뇨를 줄이는 게 신장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단백뇨 자체를 줄이는 확실한 치료법이 있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 관리인데 알도스테론 수용체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라는 이 혈압약을 이용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1번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단백 식이를 유지하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어느 정도 줄이셔야 되냐면은 하루에 본인 체중 1kg당 0.8g 이하로 섭취를 하실 것을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네, 체중 1kg당 0.8g.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잘 와닿지 않는 분들이 네.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환자분들도 좀 어려워하시죠.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이제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고깃집에서 주는 1인분이 소고기가 한 150에서 180, 돼지고기가 한 200g 정도 되더라고요. 고기는 부위에 따라서 당연히 단백질 함유량이 다르기는 한데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는 100g당 한 30g 정도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 환산을 하게 되면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남자분들한테는 고깃집에서 주는 1인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아시니까 그 정도에서 1인분 하루 전체 섭취량이 1인분 약간 못되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좀 더 적고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0.5인분에서 3분지 2인분 사이로 보통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g에서 한 20g 정도니까 한 토막에서 한 토막 반, 계란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g 정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두부는 반모에서 한모 사이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가슴살로 하게 되면 한쪽 정도 되고요. 정확한 양은 아니긴 한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이제 저단백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저는 저단백식이라고 해서 그럼 고기를 이제 거의 이제 안 먹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환자분들도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주식이 단백질이 아니라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WHO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보통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체중당 1g 정도인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보통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고기 드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오히려 고기 하나도 안 드신다고 그래서 더 걱정을 끼쳐주시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요.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보통 저희가 이제 원래 WHO 기준이 100g이고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도 맨 처음에 만들 때 그 기준을 정할 때 탄수화물 섭취량이 오히려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보통 350g 정도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제한을 두지 않고 위로 제한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히려 일일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따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50%가 아니라 보통 60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70% 이상이 됐을 때는 오히려 질병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질환이 없으신 분들보다 고탄수화물 식이가 건강에 훨씬 더 해롭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저담배 섭취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본인이 느끼시기에 너무 고기를 안 드신다, 너무 단백질 섭취량이 적다고 하시면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좀 더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제 다음 영양소는 칼륨인데요. 칼륨이라고 하면 어디에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영양소인가요? 네, 이 만성 콩팥병 환자분 시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칼륨 제한인데요. 아까 식품 구성 자전거에서 제가 그 채소, 과일, 곡류, 그리고 특히 잡곡 같은 경우에는 신부전 증상이 있는 환자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 칼륨 때문에 제가 환자분들이 이러한 식품군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섭취를 권장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식단 특성상 단백질 섭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최소량은 드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더 많이 드리는데요. 근데 이 칼륨만큼은 항상 경계하시고 좀 더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도 방지해주고, 그다음에 열량을 많이 증가시키지 않으시면서도 포만감을 충분히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고,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네. 과일, 채소 같은 경우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만성 신장병 환자 같은 경우는 신장으로 칼륨 배설이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채소, 과일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 고칼륨 혈증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이제 심장마비로 사망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칼륨 섭취는 평생 계속 주의하셔야 되는 중요한 식습관 관리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네, 보니까 다들 맛있는 과일, 그러니까요. 네, 맛있는 것만 골라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만성 콩팥병이 있으시면 이런 이제 맛있는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평생 계속 못 드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 운동을 유지하고 이제 식사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채식이 우리 식단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드릴 때 이 저칼륨 식이 같은 경우에는 녹황색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 껍질에 있는 껍질이 있는 재료가 대부분 이 껍질에 칼륨이 좀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껍질 같은 경우는 제거하고 물을 넉넉하게 넣어서 삶거나 데치고 그 남는 물을 버리신 다음에 조리를 하시게 되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칼륨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서 섭취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열을 가하면 먹기 힘든 채소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제가 드시는 걸 권하지는 않지만 좀 작게 최대한 작게 썰어서 물에 푹 담그신 다음에 그 물을 헹군 다음에 좀 더 드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칼륨을 조금 더 줄이고 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같은 경우는 사실 익혀서 먹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칼륨이 높은 과일을, 특히 그런 과일 위주로 주로 피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바나나, 감, 토마토, 특히 토마토 중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칼륨 함량이 좀 더 높고요. 외국 과일 중에서는 아보카도라든가 오렌지, 자몽 같은 것도 칼륨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과일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과일을 좀 더 안전하게 드시고 싶다면 말린 과일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일 통조림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데, 과일 통조림 당도가 워낙 높으니까 물에 좀 씻으셔서 통조림 드시게 되면 이건 칼륨 함량이 많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과일 섭취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인이라는 영양소인데요.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제한해야 될 게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앞서서 말씀드린 칼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워낙 병원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인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위험성이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대부분 이 고인산 혈증 같은 경우는 바로 나타나지가 않고 신부전이 더 진행을 해서 투석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만 보통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아마 그러실 겁니다. 신부전 환자에서 이제 인조절이 왜 특히 중요하냐면 다음 화면 넘어가시게 되면 이 가운데 그림처럼 혈관의 석회화를 유발을 해서 왼쪽 그림처럼 혈액순환에 장애를 가져오는 이 동맥경화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리 사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좀 상당히 좀 보기 좀 흉한데 네, 다리 사진처럼 이제 잘 치유되지 않는 궤양을 만든다던가 심장혈관 같은 경우에는 관상동맥 협착을 유발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인산 같은 경우에는 고인산 혈증이 나타나더라도 증상도 없고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실감이 거의 안 나타나시긴 하겠지만 신부전 환자에서도 꼭 주의해야 될 전해질은 분명합니다. 이제 인 같은 경우도 칼륨처럼 원래는 콩팥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되는데 칼륨과는 다르게 단순히 그 배설 문제뿐만이 아니라 골다공증이 진행을 할 때도 증가합니다.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타민 D 활성이 떨어지면서 골다공증이 유발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도 고인산 혈증이 유발이 되고요. 이렇게 그 인이 증가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그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심한 이 독작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인산을 줄이는 것도 칼륨을 줄이는 것처럼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칼륨, 뭐 나트륨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네, 인이라는 것도 또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인이 어느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나요? 네, 그 식품 중에서도 칼륨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인이 안 들어간 식품을 찾는다는 게 거의 힘든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식품군에 다 인이 들어갑니다. 칼륨 제한과 인 제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칼륨 제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급성 합병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칼륨 증가된 환자, 신부전인 환자에서 칼륨 섭취는 일단 무조건 먼저 피하기를 권해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인이 증가된 환자 같은 경우에 인의 섭취는 일단 우선 급성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 인 섭취를 줄이고 하는 것보다 먼저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충분한 영양분 확보가 일단 먼저 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고인산 혈증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합병증 유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좋은 영양원이 되는 계란 노른자나 콩류, 붉은 고기 등 푸른 생선에도 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주로 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 외의 식품이 입맛에 좀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면 약으로 차라리 고인산 혈증을 조절을 하시더라도 우선은 영양분 확보를 1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인이 많은 식품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나타내 보았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식품군에서 저희가 이제 기억하실 것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평균적인 식단에서 칼륨 섭취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권장량의 반, 그다음에 여자가 3분질에서 반 정도고 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2배 정도 되는 고인산 식이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식품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뼈 육수가 되겠습니다. 멸치 육수나 사골로 우린 갈비탕이나 곰탕, 설렁탕류, 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드시고 한번 피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순식간에 인 수치가 올라가는 걸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식품군들은 또한 이제 고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군이기 때문에 꼭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둘째로 이제 입맛 때문에 콕 집어서 몇 개만 한번 좀 피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특히나 가공식품류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햄이나 소세지, 이러한 식품 외에도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이 방부제가 들어간 식품군들이 다 인 함량이 매우 높은데요. 인스턴트 커피나 특히 우리나라는 빵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인이 좀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초콜릿 같은 식품들도 인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공식품을 끊는 게 특히 중요한 이유가 아까 인 같은 경우는 꼭 나쁜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성 성분 뼈에도 이제 구성이 되고 세포막의 그 재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 같은 경우에 분류를 하면 유기인 그리고 무기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기인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런 우리 몸에서
이런 구성 성분으로 쓰이게 되고, 무기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쓰임이 거의 없는데, 이런 가공식품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무기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실상 몸에서 별로 쓸모가 없는 이러한 그 인섭취가 되고, 오히려 고인산으로 인해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더 특히 피하시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네. 워낙 많은 음식들에 포함이 돼 있어서 우리가 뭐 전혀 인이 없는 음식을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공식품류만 줄이시더라도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 이 생활 습관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만성 신장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다른 만성 질환도 다 그렇지만 실상 노력을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더라도 연세가 계속 드시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갈수록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로 인해서 좌절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이런 만성 그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시고 하시는 분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분명히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요. 본인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조금 뭔가 그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병원 치료를 항상 먼저 1번으로 보통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특히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해질 이상이나 부종이나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식사와 연관되는 경우 워낙 많기 때문에요. 일단은 병원 약이나 이런 치료는 2번이고 본인의 생활습관 관리가 사실 1번이란 걸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만성 콩팥병의 생활 관리 그리고 또 생활 습관을 어떻게 좀 개선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만성 콩팥병으로 인해서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오늘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또 좌절하지 마시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한 노력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실천해 주시면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알아본 생활 습관 관리인데요. 조금 번거롭고 힘든 점이 있더라도 앞에서 언급해 주셨던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